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명화로 풀어보는 인문학 동행 우리 삶의 맷집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22년에 교육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을 잘 견디며 살고 있나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 속으로 하나둘씩 떠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설사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찾고 또 죽을 때까지 모닝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시댁과 남편 욕을 하면서 함께 즐겁게 보내는 베프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더 나아가 친한 친구들의 부고 소식에 점점 그 외로움은 견딜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해 보이죠. 또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고독과 외로움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수동적인 감정이고, 고독은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과다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독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영국 출신으로 근대 서양 역사학의 석학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빈센트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고독의 역사에서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선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리 고독하다고 해서 아무도 죽지 않지만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독사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독사는 아니고 외로움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20세기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였던 에드워드 호퍼의 모닝선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느 아침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또 칙칙한 하늘도 보이고 또 칙칙한 벽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세히 보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여인을 아침 햇살이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속의 여인은 고독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로운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비치는 햇살이 그 화사한 거울처럼 보이는데요. 이 거울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알아가라는 그런 거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의 아내인 조세핀 니비슨입니다. 호퍼는 뉴욕 미술대학 졸업 후 대표적 상업미술 사파를 10년 동안이나 그렸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사파를 호구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많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모임에서 같은 동급생이었던 조세핀을 만나 연인이 되었고 결혼하게 되죠. 당시 화가였던 조세핀은 갤러리로부터 미술작품 전시를 의뢰받았는데 자신의 애인의 그림까지 전시할 수 있도록
손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 호포의 그림이 전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에드워드 호포의 그림이 열광했고 그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세핀은 호포와 결혼 이후에 화가로서의 삶은 끊어지게 됩니다. 엄격한 청교도 가풍을 물려받은 호포는 매우 보수적인 남자였고 또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호포는 자신의 아내가 그냥 아내이김을 바랬습니다. 대신 호포 속 모든 여인들은 조세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내였던 조세핀이 행복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조세핀의 텅 빈 표정을 보면 그녀가 반평생 지녔을 고독의 깊이를 막연하게 가늠하게 됩니다.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않은 자와 수없이 충돌하면서 끝내 체념해야 했던 이 여성의 그림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호포의 하폭에 담겨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게 됩니다. 조세핀의 그림자는 어쩌면 여성, 아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지워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독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의 아내였던 조세핀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고독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위기지만 좀 다른 그림, 다른 에드워드 호포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제목은 뉴욕의 밤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1932년도에 그려졌는데 그림에서 우리가 그림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뉴욕 중산층 가정의 풍경입니다. 남성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고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여성은 몸은 남성 쪽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다른 곳으로 돌려 앉아 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는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으나 1930년대 뉴욕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기업의 줄도산으로 실업률이 3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던 시기의 뉴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직전이거나 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집안의 분위기가 그리 좋을 리가 없었겠죠. 부부가 함께 있는 공간에는 냉기가 흐를 것이고 막막한 현실 때문에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호포의 그림들은 카메라로 촬영을 한 듯 정지된 화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급적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까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발전으로 사실주의 회화는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잭슨 폴락의 추상표현주의 같은 미술사조가 인기를 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에 앉아있는 이 방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은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아마 이 그림은 외로운 그림일 겁니다. 자신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라의 환경이 자신들의 이런 암울한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말은 안 하지만 침묵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포의 사실주의 회화는 활동을 하던 20세기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독한 군중이나 또는 군중 속의 고독이 대두되던 21세기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이전의 미국은 비약적인 발전으로 젊은이들이 도시를 향하게 되었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인간성 상실과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호포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다가올 대공황을 예견했으며 고독을 주제로 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공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남자는 과연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이 그림은 낭만주의 대표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란 그림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컬렉터들에게 화피를 든 신비주의를 불렸으며 독일 낭만주의 대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한 남자가 안개에 잠긴 산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남자는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을 바라보고 서 있는 남자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뒷모습만으로도 고독해 보이고요. 이 남자는 대자연에 비해 인간은 그저 아주 작은 티끌의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외로워서 분신 같은 지팡이로 자연을 의지하며 서 있는 그 남자의 앞모습이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을지 혹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 남자라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잠시 떴던 눈을 감고 돌아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대하는 작은 이미지의 자연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는 것을 느끼는데 실제 자연 앞에 섰다는 상상을 하니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연에게 도전을 하며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주 작은 자연의 일부에도 때론 감동하고 겁을 먹으니 처음부터 인간은 자연의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이 베푸는 혜택을 받고 그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낀 제 솔직한 심경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3살 때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려다 남동생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누이가 병으로 죽으면서 프리드리히는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신비주의의 짙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고 자연과 만났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다비드 당제는 이 작품을 보고 프리드리히는 내 영혼을 통째로 뒤흔든 유일한 화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년에 2번의 뇌졸중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가 다비드 당제가 진정한 풍경의 비극을 그린 작가라고 평을 하면서 다시금 재평가받기 시작했으며 독일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 속 남자는 스스로가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 자연을 즐기려는 고독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딱 봐도 외로운 그림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괴테의 첫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소설은 나폴레옹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여러 번 읽었을 정도로 유명했고요. 또 나폴레옹이 실제로 괴테를 만났을 때 자살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안타까움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괴테는 나폴레옹한테 전하께서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50년 전에 이 책의 출간으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서가 되었고 또 자살하는 도미노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이 소설 속에서 자살을 위해 빌려온 권총을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 로테가 꺼내줬다는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웃음으로 자살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웃음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그림의 웃음과 비슷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리하르트 게르스트의 웃는 자화상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는 있지만 표정이 영 부자연스럽고 또 크기가 다르게 그려진 양쪽 눈에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이의 웃음, 또 무엇인가에 큰 충격을 받은 허탈한 웃음. 하지만 정확한 이 웃음은 세상을 등지려고 결심한 이의 웃음이 들어있는 그런 자화상 속 웃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제목이 웃는 자화상이고 보는 이들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리하르트 게르스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개인 교습과 독학으로 음악과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늘 혼자였던 그에게 당시 천재 음악가였던 아르놀트 쉰베르크와 친해지면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게 됩니다. 괴팍하고 변덕스러운 남편에게 지쳐있던 아르놀트 쉰베르크의 아내 마틸드는 젊은 총각 게르스틀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의 미로에서 헤매던 마틸드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게르스틀은 연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게르스틀은 휑한 눈과 거칠어진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캠퍼스에 그리고 1년의 기다림을 끝내게 됩니다. 자신의 아뜰리에에 불을 지르고 25살의 짧은 생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어버린 나. 둘의 사랑 속에 그 사람만이 존재하고 내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위태로워집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에 베르테르가 그랬고 또 안나 카레리나 속에 안나가 그랬듯 영원히 위태로워지며 위태로운 영혼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둘이 함께 있어야지 오로지 한 사람만 보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이 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독엔 죽음이 없지만 외로움엔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작가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면회화의 선구자이자 대가로 불리는 마크 로스크의 오렌지와 노랑이라는 작품입니다. 관람객들 중에서 마크 로스크의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로스크의 그림을 보면서 로스코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에서 그림과 스토리를 제거한 로스코의 추상표현주의 작품은 관람객과 미술이라는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스코의 생면회화는 자신을 반추하는 거울이자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색채나 형태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비극, 아이러니, 관능성, 운명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만 흥미가 있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와 같은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로스크는 1903년 러시아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형의 군대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요. 1921년에는 예일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로스코는 공학이나 법률을 공부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의 반유대 분위기와 또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또 그 당시 장학금 신청에서 떨어지자 그냥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은 보석 디자이너인 에디스와 1932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해 1941년도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도에 멜과의 재혼을 하게 되고요. 아내 멜과의 사이에서는 딸 게이트와 아들 크리스토퍼를 낳았습니다. 마크 로스크는 미술이 기득권층의 노리개 노릇을 하는 것에 못마땅해서 구상미술을 버리고 인간의 원초적 감정만을 표현하는 추상의 생면회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자신이 성공한 작가가 되면서 스스로가 그토록 비난했던 해악을 자신도 범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신적인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단순한 형태로 뿌옇게 채색되어 배열된 로스코의 그림은 독자들에게 아름답고 환상적이라는 미적 쾌감을 주었는데 정작 로스코는 이런 평가가 무척이나 싫었다고 합니다. 1950년 포춘지의 찬사로 유명해지자 친구들이자 동료들은 질투를 하며 부르주아 열망으로 팔아먹는 작가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깊은 우울증과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코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업적 화가로 오해를 받고
자신의 그림이 유행으로 데코레이션을 위해 구매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958년 맨하튼 시그린 빌딩에 고급 레스토랑이 오픈이 되는데 포시즌이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 벽면에 벽화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멜과 식사를 하면서 고객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로스크는 $200만 라는 계약금을 돌려보내면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1970년에 극도로 우울증이 심해진 로스크는 작업실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신의 손목을 면도날로 그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스코가 죽은 후 6개월 후에 아내 멜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딸 케이트는 마크 로스크 재단의 유산 집행자 3명과 말보로 갤러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유는 주요 작품 100점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아넘겼고 또 698점의 그 작품에 대해서 말보로 갤러리의 독점 판매 권한과 또 수수료 50%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장기간 15년이라는 장기간 진행이 됐고 결국은 케이트, 마크 로스크의 자녀들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 절반의 상속권이 자녀들에게 돌아갔고요. 또 말보로 갤러리는 $900만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가 기득권층의 놀이개가 되기 싫어서 구상미술을 버리고 추상미술을 선택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인기 있는 작가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소외되면서 결국 마크 로스크는 외로움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결국 마크 로스크는 외로웠던 거죠. 결론적으로 마크 로스크도 고독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닥쳐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1970년 마크 로스크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입니다. 손목에 핏빛처럼 시뻘건 그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추상표현주의 천재 화가가 이 그림의 제목을 왜 무죄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자신 스스로 세상을 버린 죄가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외로움과 고독이었다면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를 담은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천사 미하일이 가난한 구두수송공 셰몬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내준 질문 3가지를 풀어가는 내용을 담은 소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답은 사랑이었고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권한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사랑이라는 답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길 바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른의 단계로 자신이 감동받거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특별한 존재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함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행복을 알게 되면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헤어짐의 상처가 아픈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셋째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 고독을 실천하는 단계로 특별한 타인에게 쏟는 감정을 자신에게 쏟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자신이기에 상처받거나 실망할 일이 없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편적인 사랑 단계입니다. 앞서 3단계를 완벽하게 거치고 나면
사랑을 주변의 모든 것들에 전파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생명, 또 자연, 우주 등 모든 것이 해당되며 이 개념을 자각하게 되면 정신적 지평이 넓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신분을 초월하게 된 것인데요. 해탈 또는 득도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기도 하고 누구는 평생 철이 안 들어 첫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서양 미술 화가 중 누구를 알고 있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많이 대답하는 화가가 고흐입니다. 1등이 고흐고 그리고 2등이 주로 클림트나 또는 다빈치나 이런 화가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죠.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아버지가 금속공사였고 또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자신의 그림에 금빛 나는 색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그림이 대표적이고 에로티시즘이라 불려지기도 하고요. 비엔나의 카사노바로 불릴 정도로 여성과의 특별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의 사망 직후 14건의 친자 소송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 실제 4건은 친자로 확인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사랑했던 그 에밀레 플레게라고 하는 디자이너죠. 그 여성에게 바쳐지는 그림인데 클림트는 그 소위 뮤즈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뮤즈가 필요했는데 자신이 그린 여성 모델들과 잠자리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잠자리에 대해서 에밀레 플레게는 알게 되고 클림트에게 실망한 플레게는 클림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클림트는 플레게가 떠났을 때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에밀레 플레게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플레게가 돌아오지 않자 클림트는 이 키스라는 그림을 그려서 플레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남녀가 절벽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키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만큼 클림트는 자신의 사랑 또 플레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만큼 위태롭고 간절함을 표현한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에밀레 플레게는 다시 클림트 곁으로 오게 됐고요. 클림트가 죽고 나서 클림트의 유산들과 또 그 소송 사건들을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플레게는 클림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밀레 플레게는 베르나르 메르베르의 둘째 단계의 사랑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신 외에 무수히 많은 다른 여성들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클림트를 용서를 하고 또 클림트가 죽고 나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한 것을 보면은 플레게는 끝까지 클림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헨리 홀리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단테와 베아트리치에 대한 그림입니다. 단테가 그 만행이 넘는 대서사시 신곡을 쓴 것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그 베아트리치에 대한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베아트리체를 신곡이라는 대서사시를 통해 다시 살려내려고 했던 것이죠. 단테가 그 9살 때죠. 9살 때 꽃의 도시 피렌체 로렌스에서 처음 베아트리체를 우연히 보았는데 9살에 이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9살 소년이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9년 후에 그 아르노강의 베키오데리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연히 만나는 그 장면, 이 그림이 그 베키오다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연히 만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을 확인을 했지만 단테는 베아트리치에게 어떤 사랑 고백이나 이런 건 하지 못하고요. 그 이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연모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땐 이미 은행가의 아내가 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아트리체가 24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고 결국 단테는 그런 베아트리체를 위해서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쓰게 됩니다. 원래 이 신곡이 그 14,000행이 넘는 방대한 서사시고 그 제목은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코메디아는 희극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참한 운명이지만 나중에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해피엔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테가 이 신곡을 썼는데 그 신곡의 내용을 잠시 좀 보면은 신곡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옥과 연옥은 고대 서사 시인이죠.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뭐 그 안에 지옥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그 예술가나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뭐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 단테의 신곡이 사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동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죄를 받게 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옥과 연옥을 여행을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갔을 때 이제 단테가 천국에서 천국을 갖다 이렇게 여행할 때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그 누구냐면 베아트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중세나 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으로 보면 보통 이제 여신이 이제 그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단테 신곡에 보면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인간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그 르네상스를 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한 번의 사랑이 그렇게 그 끝까지 또 이런 그 우리에게 명작 서사시를 갖다 남겼다는 것이 그 사랑은 굉장히 그 사랑이 위대하다는 어떤 그런 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클림트가 오스트리아의 대표 화가라고 했는데 그 오스트리아 출신 특히나 이제 클림트를 존경하고 클림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에곤 실레라고 하는 그 화가의 그림들 또 그 화가의 일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곤 실레 집안은 대대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철도에서 고급 관료를 일을 했으며 그래서 그 에곤 실레의 아버지 역시 그 툴룬 역장이어서 부유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약간 그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정신 질환을 일으켜서 그 돈과 철도 채권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집안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신경성 매독에 걸려서 또 진행성 매독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집안 사람들은 에곤 실레가 철도청 관료의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에곤 실레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오스트리아의 빈 아카데미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그림의 주제를 주로 그 성으로 정하고요. 근데 이 성이라는 주제가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적나라하게 적극적인 성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누드 그림을 그려도 성기를 묘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에곤 실레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에곤 실레의 이런 적극적인 성적인 묘사를 겉으로는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선정적인 그림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실례가 있었는데 미넨에서 그 우정이라는 그림을 그 전시하려고 할 때 그 노골적인 어떤 성적 묘사 때문에 전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신 그 작품을 구매하겠다는 그 전시관장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에곤 실레가 그 아주 존경했던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그 에곤 실레의 모델이 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발리 노이첼입니다. 발리 노이첼과 함께 동거하면서 또 그림 모델로 활동했던 시기가 에곤 실레에게는 최고의 어떤 절정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1911년에서 15년까지인데요. 그 아주 파격적인 누드를 그렸고
또 아주 에로티시즘적인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그 모델 일 외에 또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 아주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까지 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에곤 실레가 그 청소년 유해물 제작으로 인해서 감옥에 3주간 있을 때도 매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갔던 여인이 바로 발리 노이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곤 실레는 이렇게 헌신적인 여성을 버리고 교양 있는 부르주아 가정의 그 에디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노이첼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에곤 실레에게 버림받은 발리 노이첼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적십자의 종군 간호병으로 지원해서 1차 세계대전에 그 전방에 투입되었다가 1917년에 그 전쟁터에서 그 성홍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발칸반도 야전병원에서 23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발리 노이첼은 그 에곤 실레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모델에서부터 가정부리까지 헌신적으로 하긴 되게 어렵겠죠. 또 이제 근데 그런 그 발리 노이첼을 어떻게 보면 모델이자 또는 함께 동거인으로는 좋지만 그 평생 자신의 아내로는 좀 맞이하지 않았던 에곤 실레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에곤 실레는 발리 노이첼과 헤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에디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가로서도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특히나 1918년에 그 빈 분리파 정기 전시회에 출품한 모든 작품들이 다 팔리는 그런 성공도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에곤 실레는 빈을 대표하는 기스타프 클림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행복하고 잘 나가던 시기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 바로 가족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화상처럼 보이는 이 가족들의 자화상으로 보이는 작품은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선서하듯 왼쪽 가슴에 이렇게 얹었고 양 다리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펼친 날개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아내의 다리는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내의 다리 사이에 꽃을 그려 넣었었는데요. 그 아내의 임신 소식에 아이로 변경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의 시선이 제각각으로 그려져 있어서 실레가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해 그 10월에 4일 동안 이 세 사람의 가족은 스페인 독감으로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에곤 실레 아내 그 에디트가 1918년에 그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기 전날 에곤 실레에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항상 더 많이 그리고 무한히 사랑해 라는 말을 남기고 에곤 실레의 아내 에디트는 죽습니다. 나중에 에곤 실레는 에디트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몸 역시 그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 발리 노이첼을 헌신적이었던 발리 노이첼을 에곤 실레가 떠나보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별을 통보한 거죠, 찬 거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좀 뭔가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이제 해보는데 어쨌든 또 에디트는 어찌 보면 그의 이제 에곤 실레 아내였던 에디트는 정말로 또 에곤 실레를 엄청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은데 그 아내 에디트는 사실 잘못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까지 세 사람이 그 4일 만에 다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그림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각각 세 사람의 시선이 제각각인 거는 이들이 뭔가 동일한 선상이나 또는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에디트는 이미 그 그림에서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고 슬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세 번째 그림은 일본의 전위예술가죠. 또 설치문 작가였던 오노요코의 작품입니다. 1966년도에 설치된 작품인데요. 제목이 예스 페인팅이고요. 1966년에 그 런던 리버풀의 한 전시장에
그 비틀즈라고 하는 정말 불멸의 그룹이죠.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이 그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떤 전시장에 들리게 됩니다. 그 전시장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불을 켰을 때 그 위에 써있던 글씨가 바로 예스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 전 세계적으로 또는 아마 비틀즈의 존 레논도 그 상당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대,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서 아마도 긍정적인 신호였던 그 예스라는 단어를 보고 굉장히 예술 작품에 빠져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전시장에서 존 레논과 오노요코의 만남 이후 그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그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둘 다 이혼을 하고 1967년도에 이제 1년 뒤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13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은 굉장히 그 행복한, 물론 뭐 그 각자의 다른 쪽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뭐 연문도 많이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3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13년 후죠, 어느 정신병자가 쏜 총탄에 존 레논이 사망하면서 끝이 났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또 어떤 예술 활동, 또 그리고 반전 운동도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라든가 또는 뭐 평화를 갈망하는 어떤 그런 노래,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의 일화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신혼여행의 같은 어떤 백이라고 하나요? 어떤 같은 공간 속에 이렇게 몸을 같이 넣는 매기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기사가 됐었고, 또 어떤 기자가 존 레논을 인터뷰할 때 오노요코를 이제 얼마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존 레논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또 오노요코를 안으면서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독특하고 그런 좀 파격적인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제가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그 일화는 존 레논이 죽는 날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밖을 나가는데 존 레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노요코한테 우리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누군가 먼저 죽어야 한다면 그거는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당신이 죽고 나서의 어떤 혼자 있는 생활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꼭 누군가 먼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그날 밖을 나가게 되는데 그날 정신병자의 총탄에 존 레논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 또는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부정적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오죠, 그죠? 특히나 이제 비틀즈 멤버들은 오노요코를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틀즈가 공연 연습하거나 이럴 때 아무도 이렇게 연습장에 들여보내지 않는데 오노요코는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같이 했었고, 또 이제 어쨌든 비틀즈가 또 해체되는 데에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또 비틀즈의 또 팬들은 오노요코를 동양에서 온 악마나 또 마녀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스캔들도 많이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예술적인 어떤 견해로 봤을 때 저는 이미지란 노래가 만들어진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결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상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는 조금 마치 하면서 이 그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서 자화상에 관련된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자화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원래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일부 이렇게 발췌해서 또 일부 요약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테마는 간단하게 한
두 아티스트 정도를 볼 건데요. 자화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화상이 그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기본적인 거는 돈이 없어서 모델비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 거울 속에 자신을 갖다 이제 그리는 데서 자화상이 시작됐다라는, 또 그렇게 해서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또 많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무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 또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또 자신에 대한 자기애와 또 그런 자신감이 없이는 자화상을 저는 쉽게 그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또 특히나 예술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내용이나 그 예술적인 어떤 행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고, 또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굉장히 그 힘에 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신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그 살아온 족적을,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보기 위해서 또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화상 시리즈 처음에 유튜브 처음 자화상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모델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힘든 삶,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매너리즘이나 또 어려움에 이제 그 봉착했을 때 뭔가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의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자화상을 그렸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신의 힘든 과거를 갖다 또 지워버리고 싶어서 자화상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렘브란트나 또 그 인두서 같은 그런 분들은 뭔가 자기 삶을 성찰하고 또 뭔가 고백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화가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화상 시리즈 첫 번째 그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하고, 또 저도 유튜브에 달았던 우리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죠. 그죠? 그 화가의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의 부서진 기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1944년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뭐 다들 아시죠? 프리다 칼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전차 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평생 살면서 30번이 넘는 그런 이제 수술, 그리고 또 3번의 유산, 그죠? 하필이면 또 남편을 갖다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물론 이제 멕시코의 그 국민화가긴 한데, 그 원체 이제 그 식욕도 좋았고, 또 성욕과 여성 편력이 워낙 강했던 그런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외도, 심지어는 그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해서 친정으로 온 자신의 여동생하고의 어떤 그런 그 외도까지도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프리다 칼로에게는 엄청난 아마 이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의 고통이었겠죠,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또 이혼도 하고, 또 자살 시도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가혹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이제 자화상을 끊임없이 이제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힘겨움을 갖다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어떤 그런 용도로 자화상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그 힘든 시기마다 수많은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프리다 칼로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훗날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 2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하나는 전차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디에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남편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고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남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리다의 뮤즈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다가 남긴 143점 정도 되는 그림 중에서 55점이 자화상이죠. 프리다의 그림은
멕시코, 뉴욕을 거쳐서 프랑스 파리에 화랑이 걸렸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피카소나 듀샹이나 칸딘스키 같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초현실주의 그림으로 이렇게 죽혀 세우기도 했는데, 프리다는 거장들의 칭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프리다는 나는 결코 꿈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는 현실을 그렸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딱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초현실적인 고통이 프리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프리다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47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일기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오지 않기를. 생의 끝자락에서 프리다가 돌아본 세상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프리다의 죽음이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여러 작품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품이자 마지막 자화상은 한국 화가 청경자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입니다. 언뜻 그림 제목이 시 제목처럼 보이는데요. 슬픈 전설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뭔가 슬픔이 배어있는 그런 슬픈 시처럼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청경자가 생태를 그렸을 때 나이가 28살이었는데요. 당시 청경자는 폭우처럼 쏟아진 불행에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몰락했고, 또 첫 번째 남편과 또 이혼을 했는데 아마 그 남편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폐렴을 앓고 있던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청경자는 어느 날 뱀을 보고 헤아리기 어려운 감정이 사로잡혀 잡혔는데, 꿈틀거리는 뱀을 보자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렁텅이 같은 삶에 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뱀을 그렸는데, 그 뱀 때문에 청경자 화백에게는 그 뱀이 위로이며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청경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인상을 그렸는데요. 그 대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입니다. 50대에 들어선 청경자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또 고통뿐이었던 자신의 22살 때를 떠올리면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뱀 4마리를 월계관처럼 머리에 두른 젊은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달려있고, 또 이렇다 할 표정 없는 얼굴은 뭔가 스산하고 또 외롭고 또 무서워 보이기까지도 하죠. 뭔가 눈동자가 하얀색이 아닌 약간 그 황금색 같은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그 무녀의 그런 분위기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인 후 초월적 경지에 다다른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청경자는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경자에게 1991년도에 그 미인도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 미인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저택에서 나온 작품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도 미인도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이때 당시 청경자는 내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청경자의 진품이 맞다고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경자는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어딨냐며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청경자를 두고 자기 그림도 몰라보는 정신나간 작가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청경자는 절필을 선언했고 1998년 첫째 딸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청경자가 미국에서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불고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모 물결이 일었는데 세상은 다시 그 미인도 위작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유족들은 진품 여부를 따지기 위해 프랑스 감정업체를 섭외했습니다. 이 업체는 루브르와 협업할 정도로 권위를 갖춘 곳이었는데요.
감정 결과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유작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국립현대미술관이 왜 계속해서 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는 미인도가 진짜로 진품인지 또 유작인지 알 수는 없으나, 또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미인도 위작 논란 때문에 청경자라는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일찍 그만두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청경자 화백을 또 좋아하고 또 청경자의 그림을 사랑하는 그 팬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명화로 풀어보는 인문학동행 우리 삶의 맷집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 많은 화가들 중 또 오늘 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프리다 칼로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프리다 칼로의 그 주제로 제가 시를 쓴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인 새벽별이 되다입니다. 제목, 여인 새벽별이 되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도 난 희망이 있어 행복했다. 하늘에서 자청에서 나온 매출이기에 이 정도의 고통은 예상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나의 예술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길까 생각했으나 미련에 하늘에서 울게 될 게 걱정되어 희망으로 바꾼 나의 분신들만 남긴 채 하늘로 새벽으로 나 돌아간다. 외출은 행복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